안녕하세요. 정재용 변리사라고 합니다. 제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시험 문제가 이제 4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30점, 20점, 30점, 20점 해서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문제가 첫 번째 문제 특허법상 조치 이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최신 판례 문제 있고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논점을 줘요. 뭐 침해 판단하시오, 뭐 간접 침해인지 판단하시오, 뭐 이렇게 논점을 준단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 특허법상 조치도 이거 잘해야 이제 여러분들 붙는 거거든요. 남들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돼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최신 판례 강의 들으면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적인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막 심장 떨리고 내가 과연 침착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고 막 합격자들 유튜브 찍은 거 보면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게 그것대로 해가지고 제가 사례집을 지금 빨리 냈잖아요.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빨리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푸는 방식인데 이거 잠깐만 알려드리면 이거 사례집 여기 이제 8쪽 보시면 특허법상 조치가 있잖아요. 사례 8쪽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한쪽으로 지금 이거 800쪽 다 풀었거든요. 이게 제가 증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치가 4개밖에 없어요. 특허법상 조치에는 등록 전에 출원인이 조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있잖아요. 여기 네모. 그리고 등록 후에 권리자의 조치가 있고요. 그죠? 등록 전에 제3자의 조치가 있고 등록 후에 제3자의 조치가 이렇게 4가지 조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로 일단 개략적으로만 알려드리고 이제 7, 8회 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적용을 지금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서마다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윤관계일 때 조치, 모방 권리자일 때 조치, 막 그런 다 조치 있잖아요. 이걸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되고 그거의 최대 단점은 뭡니까? 거기서 조금 변형하면 그걸 못 풀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변형하면 못 풀어가지고 그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한 7, 8회 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챕터 20 보시면 목차 보시면 챕터 20 있잖아요. 특허법상 조치해가지고 쫙 모아놨잖아요. 앞쪽에 그거 성질 급하신 분들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로 다 풀었거든요. 아시겠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는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아마 될 거예요. 이거 판결 요지만 보면 5분이면 하죠. 저도 판결 요지만 그냥 분석하는 거면 근데 저도 이제 다 꼼꼼히 봐가지고 논문도 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랑 우리 이거 2개 할 거예요. 이번에. 아시겠죠? 이거랑 이거 2개 할 거고 됐고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랑 이제 판례 강의랑 이제 사례 강의 다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 기초 GS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저도 다 설명해드리는데 설명해드린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면 책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다 설명해드린 건데 거기에 시험 나오는 건 솔직히 그게 빙산일각이에요. 그게 기본 강의 들으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책장 넘어가려고 제가 설명해드린 거지 시험 안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기초지에서는 시험 나오는 부분만 해드릴게요. 판례 강의에서도 뚱뚱하잖아요. 판례집이. 그걸 여러분들이 특허법의 대가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엑기스만 여기서 해드리고 사례에서도 엑기스만 여기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목표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수험생의 부류가 3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 부류, 1번 부류, 무조건 붙는다 부류, 2번 부류,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부류, 3번 부류, 무조건 떨어진다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붙어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대부분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는 요거는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거에서 여기로 빨리 진화하는 게 이제 기초 GS 목표예요. 아시겠죠? 이 동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일단 여기 2번 부류까지 간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전략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이거 지금 기본서 보시면 앞에 총칙이 있는데 총칙은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안 나온다고 확신하면 좀 그렇지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총칙은. 그래서 넘어가고 추론 및 심사 입증 책임부터 볼게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 이제 그 심사하려면 이제 입증 책임을 분배를 해가지고 심사관이 입증 책임을 가지는지 추론이 입증 책임을 가지는지 분배를 한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심사랑 심판이랑 소송이 있는데 그 민사소송에서는 그 원고냐 피고냐 가지고 입증 책임을 분류하거든요. 근데 특허법에서는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발생 요건이 장애 요건인지에 따라 가지고 입증 책임을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생 요건이면 이 출원인 쪽에서 이제 주장 입증하는 거고 등록 받았으면 이제 권리자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고 장애 요건이면 특허청장 입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이 주장 입증하는 거고 심사 청구인은 입증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심판 소송 단계 말고 지금 심사 단계예요. 심사 단계. 그러니까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를 써놓은 게 이제 첫 번째고 첫 번째 이제 공지 사실은 주장하는 데가 이제 입증해야 된다. 이게 그 말인 거고 보시면 공지되었다는 건 사실인정인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심판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심사예요. 그 보시면 명세서가 있잖아요. 명세서에 이제 그 발명의 설명이 있잖아요. 거기 배경기술란이 있거든요. 배경기술란에 뭐라고 쓴 거예요. 무슨 논문이 이렇게 이런 배경기술이 있는데 우리 그 배경기술의 문제점은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발명했어. 이걸 그 발명에 설명했다 배경기술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게 자백 한 걸로 봐가지고 심사관이 그걸 주장 입증 안 해도 이거 공지 사실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가 이게 문제인 거고 첫 번째. 왜냐하면 증명 책임을 부정하는 당사자에게 있는데 불유증 사실이라는 예외를 제외하면 요증 사실에 해당해가지고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유증 사실이 뭡니까? 자백하거나 현저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배경기술이라고 써놨어요. 이걸 자백한 걸로 볼 수 있냐? 물음표가 이제 판례가 있는 거고 공지된 걸 요것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백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요증 사실 원칙에 따라 가지고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전제부 기재. 제품 청구항에서 요거는 발명의 설명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건 발명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항이 있잖아요. 청구항. 제품 청구항 스타일로 이제 청구항을 쓰는 거예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시 특징인 이렇게 제품 청구할 전제부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품 청구할 전제부에 썼으니까 네가 자백한 거니까 심사관이 주장 안 해도 돼. 아니 주장 입증 안 해도 돼. 아니 이게 증명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자백된 거냐는 거가 이제 논점인 거예요. 또. 그래 똑같이 여기서도 전제부가 자백된 거냐. 물음표가 있는데 아니다. 전제부 자백된 게 아니니까 요증 사실 원칙에 따라 가지고 주장 입증해야 된다가 여기 챕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를 외우실 때 이해가 돼야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를 이제 이해하시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전제부가 이제 요증 사실인지 불요증 사실인지에 대해서 1설, 2설, 3설이 대립하는데 1설 요증 사실이다, 2설 요증 사실이 아니다, 3설 그때그때 다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학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판례 전제부 기재하는 것은 문맥을 매끄럽게 하거나 요약하거나 기술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전제부에 쓰는 것은 그냥 배경기술 쓰는 거니까 추론인이 그 자백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제부에 쓰는 것은 문맥을 매끄럽게 하거나 발명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게 전체 발명 중에서 요약된 부분을 전체 전제부에 쓰고 뭐뭐에 있어서 그 요약된 부분에 있어서 뭐뭐시 특징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전제부에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인해 가지고 자백한 게 아니니까 증명해야 된다는 거고 전제부 기재. 그리고 배경 기술도 마찬가지로. 배경 기술이 이제 그 뭐 배경 기술을 쓰는 게 그
거절 이유니까 쓰는 거긴 한데 42조 사망 이유니까 쓰는 거긴 한데 그게 그 출원이나 아니 그 심사관한테 도움되라고 쓰는 거지 그게 공지되었을 걸 요건으로 하지 않거든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배경 기술이 있는데 그 배경 기술이 사실은 비밀 유지 의무 있는 사람만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지 안 돼 있고 그냥 공지 말고 공개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지돼 있으면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배경 기술에다가 내 출원이 써도 자백한 걸로 안 보고 심사관이 이제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입증책이 분배 수정의 필요성은 뭡니까? 이거 아까 제가 심판소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생 요건이랑 장애 요건이랑 따라가지고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심사에서는 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소송에서는 그 당사자가 이제 날이 서 있어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날이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심사할 때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뭐 무슨 특허법인의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 교환 절차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날이 서 있지 않아요. 심사관이랑 변리사랑 네 이거 뭐 여기만 보정해 주시면 제가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그 입증 책임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아시겠죠? 그게 요 파트인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입증 책임을 완화한단 말이죠. 완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상 추정의 번복이랑 그다음 출원권과 금반원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다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서류철 금반원 이거 답안지에 쓰지 마세요. 서류철 금반원이라고 이거 뭐 이제 정철 교수님 주장을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설명해드리면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서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금반원이 적용된다는 게 서류철 금반원이거든요. 그게 특허 요건에다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실상 추정이랑 번복이랑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적용이 돼요. 와 번복 아시겠죠? 이게 특허 요건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범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출연권과 금반원으로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의식적 제외인 거고 균등론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설명해드릴 이유는 이거 금반원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그냥 금반원이라고 하지 말고 출연권과 금반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논점이 서류철 금반원이 특허 요건에 적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실상 출연과 복멸이다라는 게 첫 번째 논점인 거고 두 번째 논점이 서류철 금반원이 권리 범위에 적용이 되는데 그게 출연권과 금반원이다. 근데 이게 특허 요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점인 거예요.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추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기술 있잖아요. 배경 기술 기재하는 거는 이제 자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백해야 되냐면 보시면 배경 기술, 동래 기술 정도를 넘어서 배경 기술 정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배경 기술, 동래 기술 넘어서 공지되었다고 그냥 인정을 해버려야 그러니까 그 사실상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해야 인정이 된다. 그렇게 해야 사실상 추정된다. 근데 번복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출원 당시가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실제 사건이었거든요. 1번 케이스가. 그 보충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게 출원 당시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일사부재리랑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입증 책임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출원하고 거절이유 통지하고 였다가 이제 구성 4를 전제부로 보정하고 여기 공지돼 있음을 넘어가지고 배경 기술 넘어가지고 공지됐다을 이제 주장했단 말이죠.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종래 기술을 공지로 인정. 요게 사실은 출원 당시에 그 공지 기술이 아니고요. 출원일 이후의 공지 기술인데 이거를 출원인이 의견서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원 당시에 공지 기술이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신규성, 진부성을 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출원일 이후의 공지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출원일 이후 자료인 거. 아시겠죠? 이게 실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던 기술. 이거는 그거예요. 출원 전에 공지돼 있단 말이죠. 아니 공개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비밀 유지 의무 있는 회사 내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공지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 내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원 당시에 이제 회사 내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원 당시에 공지가 아니고 공지는 비밀 유지 의무 없는 사람이 이제 알고 있을 상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내부 사람들은 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회사 내부 사람들 알고 있어도 이게 공지된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번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는 요것 때문에 번복이 됐고, 출원 당시에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출원일 이후 공개된 거를 의견서에다가, 이거는 종래 기술입니다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이제 번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 케이스가. 그리고 이거 출원금과 금반원 이거는 의식적 제외로 이제 발현이 되잖아요. 그 권리범위 단계에서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출원금과 금반원이 권리 범위 단계에서는 의식적 제외로 발현이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게 특허 요건 단계에서도 발현이 되냐?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건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아니라는 거 그냥 그거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입증 책임 문제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최신 판례를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특허법 33조 발명자 인지 여부 있잖아요. 그게 그거 특허법 주회에서는 특허 발생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라고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또 디자인보호법 판례에서는 장애 요건으로 봐가지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최신 판례 나온 게 뭐냐면 그 특허법 판례였는데 장애 요건으로 봐가지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33조 발명자가 누구인지는 특허 발생 요건이니까 특허 권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이제 판례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33조. 이게 이제 최신 판례 이거고 뭐 다음 달에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일사부재리랑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일사부재리에서 또 말하면 되잖아요.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사부재리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사실이라는 게 무효 심판에서는 무효 사유가 동일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동일 사실이 이게 무효 심판에서는 무효 사유고 그죠? 그리고 권범심에서는 확발이거든요. 보시면 1심판에서는 진보성을 이유로 증거 1이 있었어요. 진보성 이유로 증거 1. 그래가지고 기각심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2심판에 지금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냐 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진보성뿐만 아니라 신규성 확선도 있거든요. 같이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무효 사유가 추가됐으니까 그 사실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일사부재리 흉결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무효 심판에서는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 주장했는데 기각심결 확정됐단 말이죠. 두 번째 무효 심판에서는 증거 1, 2를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 확선을 이제 세 개를 주장했어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설명해드린 이유가 이제 제품 청구왕 전제부 기재가 중요한 판례잖아요. 이게 안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의용발도 옛날에 A 플러스급이었다가 이제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지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는 주구장창 GS만 가면 이거 나왔거든요. 그 잽슨 청구왕 전제부. 옛날에는 이제 A 플러스에다가 줄줄줄 떨어져가지고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일사부재리인 게 동일 사실은 아닌데 동일 증거냐, 동일 사실은 논점 끝났고 동일 증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동일 증거도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중요 증거설 있잖아요. 번복 가능성으로 따지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동일 증거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증거 A, B 첫 번째 심판에서 확정된 게 증거 A라고 해봐요. 두 번째 심판에서 제출된 게 증거 A예요. 그러면 요거는 동일 증거가 맞습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 제출된 게 증거 B예요. 완전 다른 증거. 그럼 이건 동일 증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A 플러스 B란 말이죠. 그럼 요거가 이제 중요 증거설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 판례에서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로 따진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은 뭐냐면 완벽하게 동일한 증거예요. 그럼 동일 증거가 맞고 완벽하게 다른 증거예요. 그럼 다른 증거고 부과된 증거 있잖아요. 요거만 지금 중요 증거설 있잖아요. 그 번복 가능성으로 따지는 거. 요거만 지금 중요 증거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포인트냐면 요 케이스면 그런 거거든요. 요 케이스. 봐봐 보시면 증거 A를 가지고 기각신결 났단 말이죠. 근데 증거 B 가지고 지금 기각신결 날 위기예요. 그러면 증거 A랑 증거 B는 증거 A를 번복하지 못하니까 동일한 증거니까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각하신결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완전 다른 증거니까 기각신결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 완전 다른 증거잖아요. 근데 완전 다른 증거인데 이거 가지고 동일 증거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같은 증거, 완전 다른 증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부과된 증거만 증거 동일성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증거가 부과된 거잖아요. 근데 번복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번복하지 못해가지고 얘랑 지금 동일한 증거예요. 동일한 증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어차피 동일 사실 아닌데 동일 증거는 맞고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따라가지고 일사부재리 흠결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면 증거 1을 이후로 진보성 판단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보성이 흠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2심판에서 또 이걸 또 판단하면 일사부재리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주장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성이랑 확성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일사부재리랑 진보성 끝났어요. 이제 신규성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구성 4를 전제부로 보정해가지고 사실상 추정돼요. 그 공지 사실이. 근데 이제 번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원 당시에 공지된 게 아니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번복돼가지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 책임을 가지잖아요. 이게 장애 요건이니까 주장 입증 책임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주장 입증을 못 해가지고 지금 기각심을 난 거예요. 신규성은 이게 일사부재리 진보성 신규성만 알고 계세요. 요거는 끝났고 여기 끝났고. 그 다음에 청구범위 해석이거든요. 청구범위 해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허 요건 단계랑 권리 범위 단계랑 달라요. 보시면 이제 원칙 발설 참작 제한해석 제한해석 이건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설 참작할 수 있고 이것도 발설 참작할 수 있고 제한해석 못하고 이건 제한해석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다 써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발설 참작이 도대체 뭐냐? 발설 참작이랑 제한 해석이 도대체 뭔데 맨날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발명의 설명 참작하는 거는 용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어를 발명을 참작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청구하겠다가 제가 MAC라고 썼어요. 이게 화학 발명에서 MAC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용어 MAC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용어를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발명에 설명했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MAC는 메탈 아미노 클레이 금속 아미노 점토야. MAC는 그거를 내가 금속 아미노 점토를 MAC라고 할게 라고 써놨단 말이죠. 이게 청구항에 써놓은 게 뭔 말인지 몰랐을 때 발명의 설명 참작해봤을 때 MAC는 메탈 아미노 클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MAC가 메탈 아미노 클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가 이제 발명의 설명 참작이고, 그죠? 용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 발명의 설명 참작해가지고 청구항에 써있는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게 이제 발명의 설명 참작이고 이거는 돼요. 근데 제한 해석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제한 해석이 안 되는 게 뭔 말이냐면 청구항에다가 제가 손잡이라고 썼단 말이죠. 손잡이. 이건 기계 발명이에요. 손잡이를 썼는데 여러분 손잡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발명에 설명했다 뭐라고 썼냐면 손잡이는 구부러진 손잡이야. 이거 써놨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MAC를 뭔 말인지 모를 때는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서 메탈 아미노 클레이구나. 이건 오케이. 근데 손잡이는 뭔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한 해석해가지고 손잡이는 구부러진 손잡이다. 여기 손잡이는 구부러진 손잡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한 해석이고, 요거는 발명의 설명 참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기호로 쓰니까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게 이렇게 보시면 청구항에 A라고 쓰고 발명의 설명에 A1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제한 해석 아니 발명의 설명 참작해서 A는 A1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한 해석해서 A는 A1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호로 쓰니까 여러분들 헷갈린데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이게 청구범위 해석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발명의 설명 참작이 그냥 결국에 이제 표리 일체로 용어의 정의랑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신 것처럼 MAC를 메탄아미노클레이로 정의를 했잖아요. 아니 메탄아미노클레이를 MAC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라는 게 이제 논점이 나오는 거고 청구항 차별의 원칙이라는 게 청구항은 독립항이랑 종속항을 쓰잖아요. 그러면 권리 범위가 달라지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 미국에서 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청구항을 독립항이랑 종속항을 쓰면 독립항은 넓고 종속항은 좁은 게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청구항을 여러 개 쓰는 거지. 권리 범위가 똑같으면 청구항을 뭐로 여러 개 씁니까? 그게 이제 청구항 차별의 원칙이고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여기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 내용을 독립항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종속항 기술 내용으로 요거 안 되는 거고 요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독립항에 A라고 기재돼 있고 종속항에 A1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독립항은 라지 A고 종속항은 스몰 A1인데 종속항으로 독립항을 한정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 발명의 설명에 나오는 특정한 실시 예로 제한 해석. 요거 제한 해석은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독립항이 지금 라지 A고 발설이 스몰 A1인 거예요. 제한 해석이 뭡니까? 라지 A를 제한 해석해서 스몰 A1으로 돼야지. 요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서 A가 A1이 되는 건 이건 오케이예요. 발명 설명 참작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발명 설명 참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쭉 판례가 그죠?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되게 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보시면 종속항으로 독립항을 한정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발명의 설명으로 그 청구 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건 안 되는데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서 동일하게 되는 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발명의 설명 참작에서 나오는 논점인 거고. 됐고, 그 다음에 발명의 구성 요소. 보시면 발명의 구성 요소라는 거는 이제 제가 챕터 들어온 건데 어떤 거냐면 청구항에 기재돼 있다. 첫 번째, 구방기 물결 중 하나다. 두 번째, 세 번째, 발명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 써주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써냐면 그 대법원 판례서를 보시면 발명의 구성 요소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답안지에 쓴 용어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항에 적혀 있는데 어떨 때는 청구항에 적혀 있는 게 발명의 구성 요소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청구항에 적혀 있는 게 발명의 구성 요소가 아닐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거든요. PEP 청구항 오늘 할 거고 영업 방법 있잖아요. 비행 발명의 구성 요소다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달달 외우고 있는 그 판례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러한 영업 방법의 진보성 판단하는 것은 영업 방법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그러니까 영업 방법이 이제 그 비행 발명이 물건 발명 형태로 이제 등록을 받는 거잖아요. 물건 발명 형태로 등록을 받는데 방법인 영업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발명의 구성 요소로 봐가지고 이것도 이제 진보성 판단하는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잘 아는 거잖아요. 투여 용법 용량은 의약운동 발명의 구성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기 용법이잖아요. 이거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성요소 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구성요소 맞다고 이제 판례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 방법 발명의 구성요소는 어떤 거냐면 이제 물건 발명의 구성요소는 그거예요. 그냥 A, B, C 구성요소 있잖아요. 근데 방법 발명의 구성요소는 단계랑 시계열적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뭐뭐 하는 1단계, 뭐뭐 하는 2단계, 뭐뭐 하는 3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랑 시계열적 나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열적 나열이 발명의 구성요소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1단계 다음에 2단계 다음에 3단계 하는 발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한 발명이 어떤 거냐면 2단계 다음에 1단계 다음에 3단계 하는 발명이에요. 이거를 다르다고 봐서 이거를 다르다고 봐가지고 신규성은 넘어가고 진보성 문제를 볼 건지, 아니면 같다고 봐가지고 신규성 위반으로 볼 건지, 그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단계는 발명의 구성소가 맞아요. 그죠? 근데 시계열적 나열도 발명의 구성소가 맞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계열적 나열도 발명의 구성소가 맞아가지고 이걸 이제 신규성 문제를 안 보고 진보성 문제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판례냐면 31번 판례 보시면 이제 신규성 판례도 있고 진보성 판례도 있어요. 공정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크다. 이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성 판단할 때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효과를 참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할 거예요, 아마. 그거 할 때 이 시계열적 나열도 발명의 구성소가 맞아가지고 구성소가 완벽하게 똑같은 거를 협의의 동일성으로 보고 구성소가 다른데 새로운 효과가 없는 거를 이제 실질적 동일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요소를 판단하려면 일단 발명의 구성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신규성 판례고 요거는 이제 진보성 판례. 방법 발명이랑 함은 시간상에 뭐 이렇게 보시면 배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적 나열도 발명의 구성소가 맞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기능 청구항에서 할 거고, 물질 별거 없고, 용도 발명의 구성 요소가 맞고, 양리기전은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싹 정리를 해놔야 편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이게 뭐지? 이게 그런 걸 없애려면 이걸 싹 한번 정리를 해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는 거고. 확인 대상 발명, 이거 PEP 한 다음에 할게요. 기능시 청구항에서, 그러니까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A1이 지금 공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출원한 거는 기능시 청구항으로 뭐뭐 수단이라고 썼어요. 넓게. 그리고 이제 실시에다가 A2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출원 단계고 등록 단계는 A 수단이라고 쓰고, 이게 청구항에다가 발설했다가는 A2라고 썼단 말이죠. 이게 출원하고 이게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되고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A3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답안지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게 지금 A 수단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면 A2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MAC처럼, 메탈 아미노 클레이처럼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제 라지 A가 A2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논점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거 먼저 말고 이르적으로 해석될 때부터 합시다. 이르적, 다의적.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르적으로 해석된다, 다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시면 이게 만약에 A 수단이라는 게 이르적으로 해석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손잡이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손잡이를 쓰고 발명의 설명에 따른 구부러진 손잡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발명의 설명 참작해도 손잡이가 되는 거잖아요. 구부러진 손잡이가 아니고. 그랬을 때는 요거는 지금 신규성 위반이죠. 여기.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요걸 실시하고 있어요. 요건 지금 문헌 침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의적으로 해석된단 말이죠. 요 A 수단이라는 게. 그럼 요거는 지금 A 수단이 A2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봤을 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신규성 위반이 아니죠. 진보성으로 가야 되죠. 진보성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그 다음
이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A 수단이 A2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발명의 설명 탐작할 때 그 권리 범위 단계에서는 특허 요건 단계에서는 발명의 설명 탐작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거는 지금 문헌 침해가 아니고 균등 침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냐?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일의적으로 해석되는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요. 법관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 케이스를 봐도 아니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일의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법관 맘대로예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이제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답안 칠 때 이게 진보성이랑 균등 침해를 해야 되잖아요.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신규성이랑 문헌 침해를 그냥 봐버리세요. 신규성 이번에 문헌 침해를 봐버리고 여러분 답안 쓸 때 뭐뭐 수단 이렇게 있잖아요. 기능식 청구항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 일의적으로 해석됨으로 이렇게 넘겨버리세요. 일의적으로 해석됨으로 난 이렇게 답안지 쓸게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고 이게 저도 이렇게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 맘대로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가주세요. 그렇게 해야 답안지 쓰기 깔끔하니까. 됐죠? 이게 이제 기능식 청구항 이제 포인트인 거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허 요건 단계에서는 반반이에요. 일의적이랑 다의적이랑 반반이고 권리 범위 단계에서는 거의 지금 그 발명 설명 탐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무가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 답안지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케이스를 보니까 그 조영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에 한정 해석되는 게 특허 요건 단계에서는 반반이고 권리 범위 단계에서는 뭐 대부분 그렇다.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런 거고 답안지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드린 대로 쓰는 거고 그게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쓰는 게 뭐 보시면 청구범위 문헌으로 해석해야 된다. CC에 제한 해석해야 된다. 뭐 그때 달라요 한다. 뭐 결국에는 뭐 판례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우리 기준을 그렇게 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요건 단위 쭉 쓰고 여기가 이제 청구범위 해석이랑 거기 있는 파트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다. 이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쭉 쓰고 됐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고 제한 해석의 정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한 해석이 안 되는 학설로 따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볼 때 이제 너무 불합리해 제한 해석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헌적으로 넓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보론으로 쓰는 거고 이게 일설이설 삼설이 있거든요. CC에 제한 해석을 한다면 요거 논의를 쓰는 거예요. CC의 구성으로 제한 해석을 하자. 동일성 있는 것까지 제한 해석하자. 용이 실시할 수 있는 것까지 제한 해석하자. 라고 이제 여기 논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정철 교수님 논문 있는 거고. 뭐 제가 이거를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남들 책에 다 있으니까 넣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하진 않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PPP 청구항. PPP 청구항이 그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물건 발명인데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방법. 1항이 제조 방법이고 2항이 제1항에 있어서 제1항의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 그러면 이제 물건 발명을 제조 방법으로 특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PEP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문제에서도 그 물건 발명으로 청구했다고 했지 그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으로 청구했다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이 정도 사인 줬으면 그냥 PPT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좀 불친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청구했다고 했지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PEP 청구항으로 청구했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시면 이 PEP 청구항이 요거 이제 42 6항 요거는 이제 한 바닥 쓸 때는 써주세요. 요거
이거 한바닥 쓸 때는 써주세요. 구방기 물결 해가지고 방법이 명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일본은 이제 필요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우리나라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필요성의 원칙이 뭔 말이냐면 필요할 때만 허용해준다. 이게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나 그러니까 제조 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 있을 때나 제조 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을 때나 있을 때나 모두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필요성의 원칙이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발현이 된 게 42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가 이제 풍부하게 써 있어요. 어디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42조항은 한바닥 쓸 때는 써주기. 아시겠죠? 예, 답안지 여러 개 되면 써주시는 거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PEP 청구항이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 PEP 청구항으로만 해야 된다. 케이스가 있는 거고 PEP 청구항으로 하지 않아도 오케이 라는 케이스가 있고 요걸 이제 어려운 말로 진정 PEP라고 하는 거고 요거 어려운 말로 이제 부진정 PEP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진정 이걸 진정 PEP라고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발명자 상담을 갔어요. 발명자 상담 갔는데 우리 발명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압력 조건 하에서 무슨 시간 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니까 이러한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기가 막힌 실이 있단 말이죠. 이 실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발명자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한 50도에서 무슨 압력 조건을 따라 가지고 무슨 회전해 가지고 무슨 RPM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더니 기가 막힌 철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한번 보호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성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이제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진정 PEP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걸 이제 진정 PEP라고 하는 거고 부진정 PEP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진정 PEP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구성이 발명자가 이렇게 달려줘요. 이 실은 뭐와 무슨 화합물이 뭐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말해줬단 말이죠. 이거는 굳이 이제 PEP 청구항으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구성으로 특정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PEP 청구항으로 하는 걸 요거를 부진정 PEP라고 하는 거고. 그죠? 진정이랑 부진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42조항 있잖아요. 이 경우이든 필요한 경우이든 안 필요한 경우이든 모두 허용한다는 게 이제 42조항이에요. 아시겠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진정만 허용해줘요. 이렇게. 부진정은 이제 기재불비를 날려버려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42조항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걸 답안지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를 다 쓸 필요는 없지만 42조항 그거는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또 그거예요. 이게 학설이 1설, 2설, 3설이 있어요. 물건 자체설, 제법 한정설, 발명 실체설 있는데 발명 실체설이 맞아요. 판례도 그렇고 심사기준도 그렇고 논문도 있으니까 발명 실체설로 합시다. 첫 번째 학설. 요거 이제 기능식 청구항 했던 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가 공지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난 출원은 어떤 걸로 하냐면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출원해요. 출원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조 방법 3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어떤 사람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우리가 3설을 따라갈 거거든요. 보시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미치지 않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판단을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제조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달리 판단하는 게 이제 물건 실체설 발명 실체설인 거예요.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요 경우가 있고 한번 이제 판단해 볼게요.
미치지 않는 경우. 구조나 성질에 영향 없다. 없다. 구조나 성질에 영향이 있다. 있다. 요거는 있다. 요거는 없다. 방법이. 그러면 이게 제조 방법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발명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지 않아요. 요거를. 발명의 구성 요소 보면 구방지 물결 해가지고 그 PVP 청구광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걸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지금 신규성 위반.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지금 문헌 침해. 근데 그거는 제조 방법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고, 그죠? 미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지금 신규성 위반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지금 신규성 위반이 아니고. X 진보성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문헌 침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문헌 침해는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신규성은 지금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성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도 문헌 침해가 아니고, 문헌 침해 X. 그 다음에 균등 침해인지는 이거는 세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그 문제에서 줘요.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만약 문제에서 안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해가지고 미치는 케이스, 안 미치는 케이스 따로 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플로우가 간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요게 이제 PEP 청구강의 핵심이고, 뭐 주저리는 여러분 다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논거가 2개 있잖아요. 논거 2개 있는 것도 첫 번째 논거, 두 번째 논거, 이것도 잘 답안지에 써주세요. 검토했다가. 첫 번째 논거가 뭐냐면 2조 3호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제법 발명밖에 없는데 지금 물건 발명으로 청구했으니까 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모든 기재에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특허 요건 단계나 권리 범위 단계나.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판례 4개를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주저리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 팁에다 써는 게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그 말인 거 제가 설명해 드린 게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구성 요소를 보고 어쩔 때는 구성 요소를 안 봐가지고 답안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랑, 그리고 다음 시간 올 때는 판례집은 제가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무거우니까 그 문제집이랑 기본서랑 사례집만 들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례집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여러분들이 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 4개를 PEP 청구하기는 판례 4개를 정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판례 4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판례. 정제 제조 공정 판례. 이게 정제라는 게 이제 알약이에요, 알약. 알약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알약의 구성 요소가 만약에 A랑 B가 있어요. A가 지금 3g, B가 만약에 6g 이렇게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다음에 혼합을 해요. A랑 B랑 섞어요. 그 다음에 과립 공정이 있어요. 과립 공정에는 직타법이랑 과립법이 있는데, 과립법에는 건식과립법과 습식과립법이 있거든요. 과립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A랑 B 있잖아요. 이게 그 약간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이 타전 공정이 그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립 공정만 보면 되는데, 과립 공정에는 덩어리 만드는 공정이다. 덩어리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직타법이랑 습식과립법밖에 없거든요. 요거 직타법은 여러분 덩어리 만들려면 열심히 그냥 사정없이 때리다 보면 이게 덩어리가 지기도 해요. 그걸 이제 직타법이라고 하는 거고, 습식과립법은 그 약간 증기를 찌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게 이유가 뭡니까? 이 과립 공정은 지금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명의 구성수로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이게 과립공정이라고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그냥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고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해를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이거를 제가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구조나 성질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유동성이랑 압축성이랑 밀도랑 균일성이랑 여기 제가 구글링해서 찾은 거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제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립공정이. 그랬을 때 보시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봅시다. 구성 1, 2, 3, 4가 있는데 여기만 다르거든요. 여기만.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공정이니까 얘는 지금 지금 그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니까 문헌 침해는 아닌데 균등 침해인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헌 침해는 아니고 균등 침해인지는 몰라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이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발명의 구성으로 안 보면 만약에 이렇게 문헌 침해가 되겠죠. 이렇게 발명의 구성으로 보니까 지금 균등 침해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차이점 요거 차이점 하나 달라요. 지금 이 사건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 근데 균등인지 아닌지 따져봤을 때 균등 범위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균등 범위는 제가 세모라고 했잖아요. 균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는 균등 아니었던 사건. 그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판례 그 구조나 성질 제조 방법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준 판례 아시겠죠? 그 다음엔 그 다음 판례는 구조나 성질에 영향 안 준 판례. 이거는 추출 공정 판례. 추출하는 건 여러분들 화학식에 영향을 안 줘요. 여기 이제 자세오시딘이라는 무슨 유용한 물질이 있단 말이죠. 그걸 추출하는데 이런 추출 방법이 있고 이런 추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추출하든 간에 자세오시딘에 뭐 영향을 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포이드로 만약에 열심히 빨아들인 거랑 그냥 살짝 빨아들인 거랑 자세오시딘의 화학 구조가 달라지니까 구조나 성질에 영향 안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미치는 거니까 이 플로우를 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조심해야 될 게 이거가 지금 권리범위학의 심판 인용 심계를 나가지고 속하지 않거든요. 이 사건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구조나 성질에 영향 안 미치면 문헌 침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약간 좀 그냥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용 침해인지 여부를 따진 거거든요. 이용 침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화학 발명에서는 이용 침해가 두 가지 케이스로 봐주시면 돼요. 이게 요거를 등록받았단 말이죠. A랑 B랑 더해가지고 K를 만드는 방법. 근데 이걸 직렬적 부가라고 하는데 K를 만들고 여기다가 D가 된다. 이걸 이제 직렬적 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화학 발명이 A 플러스 B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걷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잖아요. C를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헌 침해이자 이용 침해가 보통 맞잖아요. 근데 화학 발명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판례인 거예요. 일체성 유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케이스가 하나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직렬적 부가 케이스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병렬적 부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A랑 B랑 더해가지고 K를 만드는 거 등록받았는데 이 발명은 A랑 B랑 C랑 더해서 K 만들기 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직렬적 부가는 이용 침해가 맞아요. 요거 이용 침해 맞아요. 오케이. 요 병렬적 부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용 침해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첫 시간에 너무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PVP 청구항만 잘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용침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해됐죠? 요거까지는. 요거를 보시면 어려운 말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게 만약에 산화라고 해봐요. 여기 산화한 다음에 할로겐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A랑 B랑 산화해서 K를 만드는데
그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A랑 B랑 산화해서 K를 만들고 K를 할로겐화해서 D를 만든다. 요거를 직렬적 부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체성이 유지가 된다. 근데 A랑 B랑 더해가지고 K를 만드는데 A랑 B랑 에다가 C를 더하는 거. 요걸 병렬적 부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용침해가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판사님이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직렬적 부가 케이스는. 이거 대법원 아니 변호사 모의 시험인가 한번 나왔어요. 요거는 논란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온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왔어요. 됐고 이게 두 번째 판례 끝났고 첫 번째 판례는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준 판례. 그죠? 직타법, 습집과리법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추출 공정은 구조나 성질 영향을 안 준다는 판례. 그다음 세 번째 판례. 그 PVP 청구항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판례. 요거는 간단해요. 제가 이거 판례 번호 써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판례 그 수업할 때 찾아보는 시간을 아끼려고 이렇게 캡처해서 드리는 건데 판례집 보시면 그 뒤에 제가 이제 이거 뒤에 요 파트가 있거든요. 뒤에 요 색인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이거 색인 가가지고 그 찾아봐가 요 판례집에서 찾아본 다음에 그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요거 잘 알려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례. PVP 청구항의 진보성 어떻게 판단하냐는 판례. 특허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나머지는 주저리고 6항이 지금 제조 방법이에요. 6항이 9항이 지금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란 말이죠. 6항, 9항 좀 잘 보시면. 그러니까 특허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으니까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진보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는 거랑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진보성이 있는 거랑 아무런 관계도 없다. 라고 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말이 맞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판례. 요거는 진보성 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반대로 했어요. 제조 방법이 지금 1항이고 3항이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특허법원에서는 반대로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다. 따라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진보성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제조 방법 진보성 없는 거랑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진보성 없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뭡니까?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든 없든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의 진보성 따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그냥 진보성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추론 발명을 확정한 다음에 주발명과 부발명을 판단한 다음에 그 주발명이랑 추론 발명이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하고 그 차이점을 이제 통상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일반적인 법리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PVP 청구항의 진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다고 PVP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판단하자라는 게 이제 이 두 개의 판례의 취지인 거고 대법원 판례 해설도 그게 타당하다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PVP 청구항은 지금 중요한 게 구조나 성질에 영향이 미칠 때, 안 미칠 때 따라가지고 이제 논점 가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PVP 청구항의 진보성은 제조 방법이랑 그냥 따로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들 답안 쓸 때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해서 PVP 청구항이 문제에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몇 번 나왔어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한데 그 사례집 15쪽 보세요. 사례집 15쪽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바닥 쓰라는 문제는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뭐 요즘에는 뭐 스타일이 널뛰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PVP 청구항 쓰시오. 이렇게 쓰시오 하면 여러분 땡큐죠.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리고 40쪽 한번 보세요. 40쪽.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40쪽 보시면 변호사 시험 9회 문제 1-2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PVP 청구항 그 기본서 읽을 때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설문 2 있잖아요. 설문 2.
A 원단 제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지금 제조 방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원단에 관한 특허 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안 줘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조 방법에 대해 가지고 발명을 했는데 출원은 물건에 대해서 했다. 이런 말 나오면 PEP 청구한 짧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한 바닥 쓸 건 아니고요. 이 정도 나오면 어디 봅시다. 41쪽에 이게 1하고 신규성의 경우 신규성 한 다음에 3번 양가로에다 PEP 청구항의 경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쓸 때 이 사람이 PEP 청구항으로 썼을지 안 썼을지는 요 정도 사실관계면 이제 애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 방법으로 발명을 했는데 물건 발명으로 출원했다는 게 모르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써주시는 거예요. 답안지 쓸 때는 한 바닥 쓰라고 하면 한 바닥 쓰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PEP 청구항은 제가 볼 때는 1번 문제 유형 한 바닥 쓰기, 2번 문제 유형 신규성 진보성 할 때 끼워 넣기, 3번 유형 그 최신 판례 그렇게 세 가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준비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나 이제 공부를 해봐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한 바닥 쓰는 것밖에 이제 체화가 안 돼요. 그러면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잠깐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놔가지고 이 PEP 청구항이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도 논점이 될 수도 있지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잽슨 청구항. 이 잽슨 청구항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제부 기재한 게 입증 책임 관련해서 자백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거 그것만 중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거 보호범위 해석할 때나 특허 요건 해석할 때나 전제부 기재한 거를 빼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 판례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한 거죠. 보시면 요거 둘 다 잽슨 청구항 구성요소 A가 있고 A에 있어서 B를 더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청구항에. 그럼 특허 요건 판단할 때나 권리 범위 판단할 때나 발명의 구성 요소는 A랑 B인 거예요. A를 빼놓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A를 빼놓고 B만 판단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특허 요건 단계에서 전문제부에 기재한 사항은 구성이 없어서 아니된 부분이므로 신규성 판단할 때 제외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그 말인 거고 이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구 범위 해석하는 게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설을 참작하잖아요. 그 원리에 따르면 그냥 청구항이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이것도 보시면 복수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 일부가 공지된 경우 빼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청구항 해석하는 거냐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발설을 참작하는데 청구항에 적혀 있는 건데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 공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 의미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2번. 이거 문제 2번에 설문 1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일 문제인데 그냥 신규성, 진보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한바닥 PEP 청구항 쓰는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건 이제 그것보다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1요소로서 PEP 청구항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 1 보시면 이거 논문이 공지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이제 판례인데 이거를 기출문제 왜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오거든요. 논문이 언제 공지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논문이 지금 대학 그 도서관에 입고시가 있고 여기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점 있잖아요. 심사하고 있는 시점. 논문을 심사한 다음에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판례가 이제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때 출원해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문제가 의미가 있지. 요때 출원한다거나
요때 출원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가 제가 설명해드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판례를 기본으로 보면 출원 전 쪽에 넣어놨거든요. 출원 전에. 그러니까 내일 설명해드릴 건데 신규성에서 보시면 57쪽 있잖아요. 신규성 57쪽. 출원 전에 논문 공지 시점이 있거든요. 그 하위 목차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논문 공지 시점을 판례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비밀유지 의무 쪽에 넣어야 될까? 출원 전 쪽에 넣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심사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비밀유지 의무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거니까 공지가 안 된 거고 지금 입고시 있잖아요. 이때는 비밀유지 없는 사람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지가 된 건데 이때 보통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이 사이에 출원하게. 그러니까 출원 전에 공지 안 됐고 출원 이후에 공지가 됐으니까 뭐 신규성이 있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서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거 차원에서 넣는 거고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논문 문제가 어디 있지? 아, 그 사례집 142쪽 한번 볼게요. 사례집 142쪽 보면 사실관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갑을이랑 병이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갑을은 D가 지금 논문이 통과되고 출원하고 도서관에 입고가 된 거예요. 지금 갑을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병은 보세요. 논문 작성한 다음에 학술지 발표하고 특허 출원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신규성 이제 흠결인데 갑을은 신규성 흠결이 아니다. 뭐 그냥 이 간단한 건데 이게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문제 낸 거고. 그리고 이제 구조나 성질 영향이 미치는 경우 안 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제 제가 드린 거 보면 문제 2번에 설문 2번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신규성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지가 두 가지 공지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공지 제조 방법이 대학 도서관에 입고됐잖아요. 그 공지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공지 발명 X에 의해서 신소재 K를 만들었잖아요. 두 가지 공지에 따라 가지고 신규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썼으면 이제 뭐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고. 보시면 지금 1번 공지 제조 방법 공지 2번 공지 물건 공지 그죠? 1번 공지랑 2번 공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가 있고 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제조 방법이 공지됐는데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신규성이 있냐? 이거는 동일성 문제예요. 동일성. 그 발명의 범주가 달라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판례 쓰는 거고 이거 이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공지돼 있는데 다른 제조 방법을 발명해가지고 그걸 출원한 거잖아요. PEP 청광으로.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EP 청광에서 제조 방법을 발명의 구성수로 볼 수 있냐 없냐 관련된 문제고 아시겠죠? 가는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답안지 쓸 때 뭐 인정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나는 명확하게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럼 제조 방법을 발매 구성수로 안 보잖아요. 안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규성 연결되잖아요. 얘 때문에 지금 신규성 연결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물건이 공지된 거는 제조 방법 이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공지가 됐는데 나는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특정하는 물건을 좀 출원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제외해서 보면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지금 똑같은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신규성 위반이잖아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